늦가을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저녁, 김정숙은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앉아있던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죠. 아들 민호는 회사 일로 늘 바쁘고 며느리 수진과는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숙은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평소 퉁명스럽기만 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신기했죠. 어머님, 차 드세요. 몸에 좋은 대추차예요. 수진은 정숙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언제부터인가 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담고 있어서 정숙은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고마워요, 수진아. 그런데 웬일로 이렇게. 어머님, 요즘 많이 외로우셨죠? 수진의 말에 정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혼자 삼켜왔던 외로움을 며느리가 알아차린 것 같아서 코끝이 시큰해졌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도 다 알고 있어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수진은 정숙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녹는 것을 느꼈죠. 제가 여행 겸 등산 같이 가드릴게요. 날씨도 좋고 단풍도 예쁠 때잖아요. 등산을? 내가 나이가 있는데. 어머님은 아직 건강하세요. 그리고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오랜만에 우리 둘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의 제안에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써먹했던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정말 괜찮겠어요? 물론이에요, 어머님. 내일 날씨도 맑다고 하니까 딱 좋을 것 같아요. 정숙은 수진의 환한 미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웬일인지 모르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가족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7시, 수진은 등산복을 차려입고 정숙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정숙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준비 다 되셨나요? 응, 다 됐어. 그런데 이렇게 일찍 가야 하나? 일찍 가야 사람이 적고 공기도 좋아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차 안에서 수진은 계속해서 정숙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사이를 만회하려는 듯 다정한 모습을 보였죠. 정숙은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산 입구에 도착하자 수진은 미리 준비한 등산 스틱을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구나. 등산로는 생각보다 가팔랐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올라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 산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오랜만에 느끼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죠. 정말 예쁘다, 수진아. 이런 좋은 곳을 알고 있었구나. 어머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아직 더 멋진 곳이 있어요. 2시간 정도 올라가자 정상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은 주요 전망대에서 쉬고 있었지만 수진은 정숙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어머님, 저쪽으로 가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 장소가 있어요. 저기는 길이 없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제가 전에 와봤거든요. 정말 경치가 끝내줘요. 수진은 정숙의 팔을 살며시 잡고 사람 발길이 드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등산로에서 멀어질수록 주변은 조용해졌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10분쯤 걸어가자 가파른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죠. 정숙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어요. 수진아, 여기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어머님, 저기 좀 보세요. 경치가 정말 장관이에요. 수진은 정숙을 절벽 가장자리로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며느리의 표정이 변한 것을 느꼈어요. 따뜻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수진아, 뭔가 이상한데. 가까이 가서 보세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 두 손으로 정숙의 등을 강하게 밀어버린 순간이었죠. 아! 정숙의 절규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갔어요. 수진은 차갑게 웃으며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정숙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수진이 왜 그랬을까? 민호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기적을 선사했어요. 쾅! 정숙의 몸이 절벽 중간쯤에 자라고 있던 굵은 소나무 가지에 걸렸습니다. 나무가 충격을 흡수해 주었지만 그녀의 몸은 전신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죠. 왼쪽 어깨는 심하게 삐었고 다리와 팔 곳곳에 찰과상과 타박상이 생겼어요. 아파.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 정숙은 자신이 나무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쑤셨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죠. 수진이 나를 밀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다정했던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자신을 이곳까지 유인한 것이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정숙은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등산을 나온 등산객 2명이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기 할머니가 나무에 걸려 있어요. 빨리 구조대에 신고해야겠어요. 등산객들은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한 명은 1199에 신고를 했고 다른 한 명은 로프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정숙에게 접근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곧 구조대가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숙은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그녀는 등산객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제 가족들에게는 절대로. 하지만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저 혼자 처리할 수 있어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등산객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정숙의 간절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정숙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개인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응급처치를 받으며 정숙은 마음속 깊이 결심을 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싶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죠. 수진이,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숙은 외딴 요양원을 찾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입원했죠.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진이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그리고 지금쯤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며느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저 아이의 민낯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겠어. 정숙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지였죠. 그녀는 조용히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수진은 절벽에서 돌아오는 길에 1199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감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여보세요, 구조대요? 제 시어머니가 등산하다가 실족해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은 거울을 보며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눈물을 짜내고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사고로 보여야 했어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수진은 이미 완벽한 슬픔에 잠긴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경치를 보시겠다며 너무 가까이 가셨어요. 제가 말렸는데도. 구조대원들은 절벽 아래를 수색했지만 정숙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깊은 계곡이라 완전히 실종된 것으로 결론지어졌어요. 나흘 후 김 씨 집안에는 상가가 차려졌습니다. 시신은 없었지만 실종 신고 후 사망 추정 절차를 밟았죠. 수지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셨는데 제가 더 잘 말렸어야 했는데.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도 그렇게 가시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민호는 아내를 위로하며 자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수진이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자 수진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 유산 상속 절차를 밟았어요.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시지 않아서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배우자가 없으시니 아들이 전부 상속받게 되죠. 남편이 바쁘니까 제가 대신 처리하겠어요. 위임장도 받아왔고요. 수진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회사 일로 바빠서 상속 업무를 아내에게 맡겼거든요. 한 달 후 정숙 명의의 모든 재산이 수진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종로의 상가 건물,
그리고 억 단위의 예금까지. 수지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어요. 여보, 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았네요. 우리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없어서 서운하네. 민호가 아쉬워하자 수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 거예요.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죠. 수지는 곧바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들로 드레스룸을 가득 채웠고 비싼 외제차도 샀어요. 마치 오래 참았던 욕망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 같았죠.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진의 태도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제가 혼자서 어머니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셨잖아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건 저뿐이었고요. 그러니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수진아, 어머니 유품 정도는. 유품은 제가 잘 간직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가장 아껴주셨거든요. 수진의 뻔뻔한 태도에 시댁 식구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 민호도 아내를 감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수진은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수진의 호화로운 생활은 석 달 정도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상속받은 재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그녀는 더 큰 돈을 벌고 싶어 했죠. 여보,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요? 요즘 강남 쪽 땅값이 오르고 있다던데.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자. 어머니 재산인데. 어머니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수지는 민호를 설득해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투기성 투자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투자는 연이어 실패했고 빚만 늘어갔죠. 급해진 수지는 더욱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정숙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소액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금액을 옮겼습니다. 이상하네. 어머니 계좌에서 자꾸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 은행 직원이 의아해하며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정숙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 인출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사망 신고 전에 미리 인출해 두신 건 아닌가요? 그럴 리가요. 사고 당일에도 거래가 있었는걸요. 은행은 이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사망자 명의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한 금융사기였거든요. 한편 정숙의 오랜 친구 박 회장은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딸이 집에 와서 한 말 때문이었어요. 엄마, 요즘 이상한 고객이 있어. 시어머니 명의로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는 하루 만에 사고가 났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정숙 이모 며느리 말이에요. 등산 가기 전날 갑자기 와서 생명보험, 상해보험까지 총 5억 원어치를 들어놨대요. 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정숙과 등산을 가기로 한 것이 하루 전이었는데 그 전날 미리 보험을 들어놨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혹시, 설마. 혜자는 불안한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수진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드러났어요. 수진이가 등산 며칠 전부터 인터넷으로 그 산 지형을 계속 검색하더라고. 평소에 등산 같은 건 전혀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왜?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수진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사고 후의 행동들이 수상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이사를 가더라고. 그것도 그렇게 비싼 곳으로. 슬퍼하는 기색도 별로 없고 오히려 더 화려해졌어. 수지는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벌어지는 균열들은 결국 큰 파열로 이어질 운명이었어요. 그 무렵 외딴 요양원에 숨어있던 정숙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된 그녀는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간병사님, 혹시 신문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무슨 기사를 찾으세요? 부고란을. 좀 보고 싶어서요. 정숙은 자신의 부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얼마나 완벽한 연기를 했는지도 알게 됐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확실한 계획이 있었어요.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2달 후, 수진은 마침내 재산 이전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숙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자산이 완전히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날 오후, 그녀는 은행 금고를 방문했어요. 부인, 금고 안에 현금이 상당히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당연히 봐야죠.
수지는 설렘을 감추며 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을 따라 늘어선 보관함들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정숙이 평생 모은 돈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여기입니다. 2, 3번 보관함이에요. 은행 직원이 열쇠를 건네자 수지는 서둘러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보관함 안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현금이 있었는데 언제 확인해 보셨나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수지는 당황하며 다른 보관함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관함이 비어 있었어요.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죠. 혹시 다른 분이 접근한 적은 없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금고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되거든요.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금고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죠. 찾고 있는 게 뭐니? 낡고 익숙한 목소리에 수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분명히 자신이 절벽에서 밀어 죽였을 사람이 멀쩡히 서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정숙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욱 날카로웠어요. 놀랐구나, 수진아.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령을 본 것 같은 공포가 온몸을 휩쓸었어요. 완벽했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내가 찾는 돈, 그건 내 돈이란다. 정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욱 무서웠어요. 수지는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죠.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 돌아가길 바랐겠지. 날 절벽에서 밀어버렸으니까. 정숙의 말에 수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아니에요. 그건 사고였어요. 사고라고. 내가 나를 그곳으로 유인한 것도 사고였고 미리 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사고였단 말이니. 정숙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계획부터 그 후의 행동까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었어요. 제발, 어머니. 수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시선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내가 나에게 했던 것들을 이제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차례야. 각오는 되어 있겠지? 은행 금고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죠.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수진이 정숙과 마주친 그날 밤, 정숙은 준비해둔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그녀는 단순히 숨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먼저 정숙은 자신을 구해준 등산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때 비밀로 해달라고? 사실은 제 며느리가 저를 밀어뜨린 거였어요. 증거를 모으기 위해 죽은 척 했던 것이죠. 등산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상했던 점들을 떠올리며 정숙의 말을 믿었어요. 혹시 그날 블랙박스나 사진 같은 걸 찍으신 게 있나요? 그러고 보니 제 액션캠으로 등산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등산객은 집에 돌아가 그날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어요. 멀리서나마 수진이 정숙을 미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이걸로 충분할 것 같네요. 정숙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수진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음 날 정숙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미 수진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살아계셨군요. 저희도 이 사건이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수상했나요? 우선 보험금 문제예요. 사고 전날 갑자기 고액 보험을 들어놓은 것, 그리고 사망 후 재산 처분이 너무 빨랐던 점 등이요. 형사는 그동안 수집한 정황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의 인터넷 검색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보험 가입 내역 등이 모두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들이었어요. 이제 피해자께서 직접 나타나셨으니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 선 수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아한 옷차림도 당당한 태도도 없었어요. 초췌해진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산 절벽으로 유인한 후 고의로 밀어뜨려 살해하려 했습니까? 저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액션캠 영상에는 수진이 정숙을 미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보험 가입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의 연관성도 명백했어요. 피고인은 사고 전날 피해자 명의로 총 5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피해자를 절벽으로 유인해 살해를 시도했죠.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호는 아내의 진면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속아 살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 더 컸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수진은 살인미수, 보험사기, 재산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은 법정에서 울부짖으며 정숙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차갑게 돌아섰어요. 내가 나를 절벽에서 밀던 그날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수진은 결국 수갑을 찬 채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차지했던 모든 재산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보험금 사기 시도도 무산됐죠. 법정을 나서는 수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갑에 채인 손목과 초라한 죄수복 차림으로 더 이상 예전의 우아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취재진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죠. 피고인 박수진,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기자들의 외침이 법원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진의 범행은 이미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수진은 남편 민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본 민호의 표정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수진아, 도대체 왜 그랬어? 어머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여보,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미쳐 있었나 봐요. 수진은 울먹이며 대답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꺼내놓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끝이야. 아이들도 내 존재를 잊고 살게 할 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어머니를 밀어뜨린 순간 모든 게 끝난 거야.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겨진 면회실에서 오열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예의상 챙겨주던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죠.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나. 앞으로 우리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수진이 그토록 집착했던 재산과 지위,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강남의 호화 아파트도 명품 가방들도 비싼 외제차도 모두 압류되어 경매에 넘겨졌어요. 한편 정숙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수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민호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너도 속은 거야. 사람 마음속은 정말 알 수 없는 법이니까. 앞으로는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몇 달 후 정숙은 수진이 복역 중인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정말 와주셨네요. 수진은 야윈 얼굴로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교도소 생활로 인해 예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 궁금했어. 그냥 욕심이 났어요. 어머니가 가진 모든 것들이 부러웠고 제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수진의 솔직한 고백에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욕망이 사람을 망치게 만든 것이죠. 욕심은 언제나 자신이 파낸 절벽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법이야. 정숙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수진은 면회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죠. 수진은 남은 형기를 복역하며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욕망으로 파낸 절벽은 결국 자신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어요.
욕망은 언제나 자신이 파낸 절벽으로 추락하게 만든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죠. 오늘은 아들 민수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회장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건물 관리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장을 입어야 하나 싶었지만 딱딱한 양복보다는 깔끔한 평상복이 더 편할 것 같았어요. 김 회장은 평소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는 일도 했습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몸도 움직일 겸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벌써 몇 년째 이어오고 있었죠. 그래서 항상 소탈한 차림으로 다녔고 오늘도 그런 평상복 차림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손톱 사이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냈습니다. 어제 건물 보일러를 점검하느라 손이 좀 더러워졌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단정하게 차려입었다고 생각했어요. 깔끔하게 빗은 머리와 다림질한 셔츠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음식점에 도착하니 예비 사돈댁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시선이 계속 김 회장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죠. 상대방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톱도 말끔히 관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예비 며느리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건물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평소에도 그런 일만 하시는 건가요? 김 사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폐지도 좀 줍고 있어요. 환경을 위해서 말이죠.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폐지를 줍는다는 말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결혼하면 지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전세도 워낙 비싸고 말입니다. 김 회장은 잠시 젓가락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사주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궈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말이죠.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김 회장의 손톱 사이에 남은 기름때와 옷자락에 묻은 희미한 페인트. 자국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입꼬리가 확실히 내려갔어요. 폐지를 줍는다는 말과 집을 사주지 않겠다는 답변이 겹치면서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옆에 앉은 예비 며느리 아버지도 불편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죠.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상대방의 변화된 태도를 느끼면서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자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전세금만 해도 억 단위인데 말입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내 집을 마련하겠어요.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김 회장은 그 시선이 자신의 옷차림과 거친 손을 계속 훑어보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손톱 사이에 남은 기름때와 옷자락에 묻은 작은 페인트 자국을 유독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 모든 것들이 김 회장의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도 되는 양말이죠. 사돈댁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김 회장이 정중하게 물어봤지만 상대방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장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요. 그래도 우리 지영이만큼은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거든요. 식사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은 나름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아들 민수와 예비 며느리 지영이도 어른들의 기색을 살피며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지영이는 계속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애타는 표정을 지었고 민수는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비 며느리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그 사이 예비 며느리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 집사람이 좀 직설적인 편이라서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서로 아이들 걱정하는 마음이니까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돌아온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결심을 굳힌 듯한 모습이었어요. 손을 씻고 오면서 다시 한번 김 회장의 모습을 찬찬히 훑어본 것 같았습니다. 사돈어른, 죄송하지만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고생하며 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김 회장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폐지 줍고 건물 관리하시는 분과 우리 애가 결혼해서 뭘 믿고 살겠어요? 신혼집도 없이 전세방에서 쪼들리며 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지영이는 그렇게 힘들게 살게 못해요.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아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견례에서의 굴욕적인 파혼 선언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특별히 동요하는 기색도 없이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었어요. 아들 민수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김 회장은 그런 아들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김 회장은 1층부터 차례대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 바닥을 닦고 엘리베이터 안을 정리하고 건물 앞 화단의 낙엽도 쓸어 담았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일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어젯밤의 일을 잊으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침 7시쯤 되자 건물에 입주한 상가 사장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 카페 사장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별 말씀을요. 건강한 게 다행이죠. 김 회장은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2층 문구점 사장도 지나가며 깍듯이 인사했고 3층 피부과 원장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건물 경비실의 박 아저씨도 김 회장을 보자마자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3층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요? 잠시 후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네,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경비실에서 건물 관리 일지를 확인하며 하루 업무를 점검했어요. 그러다가 임대료 연체 현황을 정리한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여러 업체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곳이 하나 있었어요. 지하 1층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였는데 벌써 석 달째 임대료를 밀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째네. 오늘까지는 기다렸지. 김 회장은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사정을 봐서 계속 기다려줬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임차인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하고 건물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박 아저씨, 지하 1층 반찬 가게에 연체 통지서 전달했었죠? 네, 지난주에 전달했습니다.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김 회장은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오전 시간이니 저녁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만약 오늘까지도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어요. 비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사업이고 원칙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3층 화장실 수리를 마치고 내려온 김 회장은 다시 한번 연체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지하 1층 반찬 가게, 상호명은 만나반찬이었어요. 임차인 이름을 보니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안에 결론을 내야 할 일이었어요. 오후 4시가 되어도 지하 1층 반찬 가게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가게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사업상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지하 1층은 다소 어둡고 습한 느낌이었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위치한 만나반찬 가게 앞에 서서 김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곧 문이 열렸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문을 연 사람을 보는 순간 김 회장과 상대방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만났던 예비 며느리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거든요. 그녀도 김 회장을 알아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 여기는 어쩐 일로.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그렇게 무시하며 파혼을 선언했던 상대가 자신의 가게 앞에 서 있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김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임대료 석 달 밀리셨더군요. 내일까지 안 들어오면 계약 해지입니다. 그제서야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어제 폐지 줍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이시라고요? 이 건물 주인이 회장님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체 통지서는 받아보셨죠? 김 회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어제의 일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순전히 업무상 처리하는 톤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담담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게 요즘 장사가 정말 안 좋아서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많이 줄었고 요즘엔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반찬 사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벌써 석 달째입니다. 다른 임차인들과의 형평성도 있고요. 김 회장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진열장에는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담겨 있었지만 손님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계산대 옆에는 미납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딱 한 달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른 데서 돈을 구해볼게요.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파혼을 선언했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하지만 김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기다렸고 여러 번 연락도 드렸죠. 내일 오후까지 밀린 임대료를 정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 건물의 주인이었고 지금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김 회장의 차가운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폐지 줍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실제로는 이 건물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어제 제가 실례를 많이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요즘 장사가 정말 안 좋아서요. 손님들이 거의 안 와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올 때가 많고 재료비랑 전기세만 해도 빠듯해서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문 앞에 서 있을 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달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갚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친정 언니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꼭 갚을게요. 아니면 분할로라도 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그동안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를 걱정하셨죠? 저도 제 자식의 앞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에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뜨끔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민수를 두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폐지 줍는 아버지를 둔 아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말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회장님, 제발요. 저희 딸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어제 일은 제가 잘못 생각한 거고.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분은 잘못 없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어제 제 아들이 가난하다고 파혼시키셨죠. 이 말에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으니 할 말이 없었어요.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봤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신 분이 지금은 제 눈치를 보며 이렇게 사정하고 계시는군요. 사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말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당한 기분이었어요. 어제는 그토록 당당하게 상대를 깎아내렸으면서 오늘은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제 회장님을 그렇게 대한 게 정말 후회됩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어제 아들이 받았을 상처와 굴욕감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사업입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밀린 임대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자신의 오만함이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 회장이 떠난 후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하루 만에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장 먼저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300만 원 좀 빌려줄 수 있어? 300만 원?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런 큰 돈을 왜? 임대료를 못 내서. 내일까지 안 내면 가게 문 닫아야 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해서. 그런 큰 돈은 정말 어려워.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절망감을 억누르며 남편의 형에게도 연락했어요. 형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300만 원만 잠깐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꼭 갚을게요. 300만 원이라고. 갑자기 무슨 일인데? 미영이, 우리도 요즘 사업이 안 돼서 은행 대출 받아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야. 정말 미안해. 두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절망감이 더욱 커졌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대출 상담받고 싶은데요. 신용등급을 확인해보니 이미 대출 한도를 초과하셨네요. 현재로서는 추가 대출이 어려우십니다. 그럼 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담보가 있으시면 가능하지만 심사에 며칠이 걸립니다. 며칠이라니 내일까지인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었나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이미 한도가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카드사에도 전화해봤지만 역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이제 친구들에게 연락할 차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동네에서 알게 된 지인들까지 닥치는 대로 연락했어요. 정희야, 나 미영이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300만 원. 미영아, 미안해. 우리도 애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빠듯해서. 그런 큰 돈은 정말 어려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절이 이어졌습니다. 모두들 자신들 사정도 어렵다며 미안했지만 그런 큰 돈을 선뜻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오후 2시, 3시, 4시. 마지막 희망으로 예전에 장사할 때 알게 된 사람들에게까지 연락해봤습니다. 사장님, 저 만나반찬하는 미영이에요.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300만 원인데요. 아이고, 미영씨. 요즘 장사가 워낙 안 돼서 저도 은행 이자 내기도 빠듯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후 5시가 되자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온종일 뛰어다녔지만 한 푼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전화번호부를 다시 한번 훑어봤지만 더 이상 연락할 사람도 없었어요. 오후 6시 정각, 김 회장이 다시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그의 발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문을 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뛰어다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까지만요. 제발요. 하지만 김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가 내민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아든 순간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지하 1층 만나반찬 가게 안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진열장 앞에 주저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에는 정리하다 만 짐들과 비워진 진열장,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저런 옷 입고 폐지를 줍더니 건물주였을 줄이야. 내가 얼마나 우습게 봤던 거지. 혼잣말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토록 당당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김 회장의 소탈한 옷차림과 손에 묻은 기름때만 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때 가게 안쪽에서 딸 지영이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니 한참 울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엄마, 정말 어떻게 하는 거야? 민수 오빠랑은 정말 끝인 거야?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어머니의 편견 때문에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게까지 잃게 생겼으니까요. 엄마가 왜 그랬어? 민수 오빠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영이는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때 김 회장을 만났을 때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소탈하면서도 온화한 미소, 정중한 말투에서 인품이 느껴졌는데 어머니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버렸어요.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딸의 등을 안으며 같이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다 망쳤다. 집도 인연도 다. 두 모녀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딸의 장래를 걱정한다며 당당하게 파혼을 선언했던 어머니였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작 딸을 더 힘들게 만든 건 자신이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의 집 앞마당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하루 종일 방에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나왔어요. 아버지가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그냥 참고 넘길 수도 있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했거든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사람이 자식 앞에서 꼭 참고 사는 게 미덕일 때도 있어. 그런데 그날은 내가 내 미래를 지키고 싶었어. 제 미래를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면서 살게 둘 수는 없었다. 지영이 어머니 같은 사람과 가족이 되면 평생 그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해. 그게 너한테 좋을 리 없잖니.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결정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지영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어머니와는 평생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오르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섭섭했는데 지금은 이해해요. 민수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련이 아닌 정리된 감정과 어른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픈 이별이었지만 아버지의 선택이 옳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건물 지하 1층에는 철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만나반찬 간판이 떼어지고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꾸며왔던 가게가 하루 만에 텅 비어버렸어요. 예비 며느리 어머니와 남편은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몇십 년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이 자신들의 삶터였는데 이제는 남의 땅이 되어버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김 회장은 지하 1층을 둘러보며 새로운 임차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새로 도배하고 바닥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일주일 전 그 자리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그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들어섰습니다. 소담 카페라는 예쁜 글씨가 적힌 간판이었어요. 젊고 밝은 여성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젠 사람부터 보고 계약합니다. 새로운 임차인 수지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좋은 카페 만들어서 건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모습에서 김 회장은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사업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이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카페 준비가 한창일 때 아들 민수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지하 1층 앞을 지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아버지, 진짜 내쫓으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멈추고 담담히 대답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순 있어. 근데 사과 뒤에 책임이 없으면 그건 변명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예비 장모님은 어제 나한테 사과했어.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을 거야. 결국 상황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뀐 거지. 진짜 잘못을 깨달은 게 아니었어.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변명에 끌려 살게 둘 순 없었다. 지영이는 좋은 아이였지만 그 어머니와 평생 가족으로 지내야 한다는 건 너한테 독이 될 수밖에 없어.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결정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때 카페에서 수진이 나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입주한 수진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그녀를 보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 아들 민수입니다. 수진은 밝은 웃음으로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는군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네요. 민수가 돌아서려다 다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혹시 근처에 자주 오세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것 같네요.
김 회장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문이 닫혀야 새로운 문이 열리는 법이었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